근데 오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는 멀티플이나 연구 성장률이 다소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맥도날드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숏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매수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부학 에이브레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같이 맥도날드 재무제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기업의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월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맥도날드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주가를 성립시키는 가정값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가정값들이 변할 때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옆에 계신 밀란이 진행을 도와주실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브리님 어시스턴트인 밀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다음 학기에 졸업할 예정인데 특히 자산운용 쪽에 관심이 많아서 허워드 막스, 나심 탈렙, 앙드레 코스탈란이 이런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학점이 4.4점이고 수석 졸업 예정자이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언급해주신 인물들 모두 대단한 분들이긴 한데 특별히 그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탈렙 같은 경우는 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진짜 충격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바꿔줬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모든 게 마치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배웠는데 책을 보면서 실제로는 세상이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할 때 아직 철학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자산군을 가리지 말자는 주의인데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기회가 있는 자산군에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비슷한 이유로 월가제 채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금융상품 도구함이라고 해서 그런 자산군을 다양하게 다루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흥미를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탈렙처럼 저한테 되게 중요한 통찰 같은 거를 줬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자산의 질이 아니라 얼마를 지불하느냐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와닿고 막스가 쓴 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나심 탈렙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인서트 시리즈 중에서 The Black Swan이랑 Anti-Fragile 이 두 권은 저도 정말 감탄을 쏟아내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티프레질이 요새 노래가 되게 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개념 노래가 자체를 있어요? 탈렙이 만든 개념이라서 안티프레질 노래 모르세요? 르세라핌 노래? 있어요. 그 안티프레질이 그 오히려 변동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더 강해진다는 그렇죠. 의미의 네. 말인데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안티프레질이라는 노래를 내셨더라고요. 안티프레질 블랙스완 하면 딱 나심 탈렙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자, 그럼 저희가 리서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DCF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도출되는 적정 가치가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 추정치 밴드에 최고, 평균, 그리고 최저값을 적용한 업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다운사이드 케이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적정 주가, 그리고 시장가를 성립시키는 엑싯 멀티플이나 성장률이 보수적인지 혹은 공격적인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앞서서 DCF란 말이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CF 분석이 뭔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밀런한테는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DCF는 Discounted Cash Flow를 줄임말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분석법인데요. 미래의 현금 흐름 그리고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 이 두 요소를 사용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성장률과 할인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죠. 우선 베이스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라인은 2022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5.3%의 CAGR로 성장하고 EBITDA 같은 경우는 6.5% 성장하는데 마진은 54.5%에서 57.6%로 3.1%포인트 성장하는 걸로 나오네요. OCF와 FCFF의 경우에는 각각 8.2% 그리고 8.5%의 CAGR로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초반부터 이게 무슨 소린지 싶을 것 같은데 혹시 CAGR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CAGR 뜻이 어떤 뜻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CAGR는 이제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약자로 연평균 복리 성장률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CF와 FCFF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 잉여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매출의 경우 CAGR가 5%대, 프리 캐시 플로우는 8%대로 성장하고 에비타 마진이 3.1%포인트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보수적인 추정치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추정치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판단은 아무래도 맥도날드라는 기업의 미래 사업 전망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개인이 어떠한 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상당히 성숙한 산업에서도 가장 성숙한 기업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미 95%의 프랜차이즈 직영 비율 타겟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DCF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언제 망할지 예측을 하고 그때까지 수십 수백 년의 현금 흐름을 일일이 구할 수는 없잖아요. DCF 실습하실 때 밀라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은 회사의 사업이 성숙해지는 시점을 예측해서 그 기간 동안은 매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마지막 연도 같은 경우는 재무수치의 엑싯 멀티플을 적용하거나 연구성장 모형을 활용해서 예상 기간 이후의 가치를 따로 구했습니다. 누가 수석처럼 예정자 아니랄까봐 정석적으로 아주 잘했네요. 방금 말한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를 terminal value라고 하죠. 우선 밀란이 말씀하신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multiple method를 사용해서 terminal value를 구한다고 할 때 현재의 시장가를 만족시키는 multiple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해볼 거고요. 그 multiple이 유사기업을 기준으로 구한 multiple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multiple은 레스토랑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EV/EBITDA multiple을 사용해 볼게요. 우선 애널리스트 전망치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기간 5년의 FCFF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인율로 사용한 외기 추정기간 첫 해 7.8%에서 2027년에는 6.7%까지 감소하는데요. 이건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한 미국 10년물 국채의 yield가 현재의 3.4% 수준에서 추정기간 동안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웩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무위험 이자율이 감소하면 웩도 따라서 감소하는 건가요? 웩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죠.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기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기도 하잖아요.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때 무위험 이자율이 증가하면 웩도 함께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감소한다면 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추정기간 동안의 FCFF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나서는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인 terminal value를 구해봐야겠죠. 터미널 EBITDA인 173억 달러에다가 유사기업들의 forward EBITDA multiple 평균값을 구해서 terminal value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밀란, 저희 유사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을 선택했죠? 네, 우선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골랐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만한 스타벅스를 포함시켰고 버거킹, 파파이스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KFC, 피자헛, 타코벨 같은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연 브랜드, 마지막으로는 도미노 피자와 파파존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좋은 기업들로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DCF 분석에서 터미널 바이유를 구할 때 멀티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유사기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분석 기업과 사업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사기업을 골랐으니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2023년 그리고 2024년 EBITDA 평균치를 기준으로 유사기업 forward trading multiple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각각 15.8배 그리고 14.5배가 나오는데요. 그 평균인 15.2배를 terminal EBITDA에다가 곱해줘서 terminal value를 산정해보면은 이렇게 약 263 billion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 263 빌리언 달러가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27년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추정 기간 동안에 FCFF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보면은 약 197 빌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아까 구한 FCFF의 현재 가치와 더해주면은 239 빌리언 달러라는 implied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implied 주주 가치는 195 빌리언이 나오고요.
이걸 완전 희석 주식수로 나누면은 261.79달러라는 implied 주당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 주가보다 살짝 낮은 수준인데요. 현재 주가를 성립시키는 멀티플은 이것보다 아주 조금 높은 15.3배가 됩니다. 그럼 맥도날드의 현재 주가가 꽤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왜냐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딱 멀티플을 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주당 가치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기업 가치에서 일반적으로 터미널 바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요. 터미널 바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적용하는 멀티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죠. 지금 적용된 멀티플은 유사기업들의 forward 멀티플의 평균값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희가 사업 모델이랑 사업 지역 같은 걸 다 고려해서 꽤 비슷한 회사들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럼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밀란이 테슬라를 가치평가하는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현대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어로 컴퍼니들의 멀티플을 사용하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랑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대 성장성이 높은 산업 그리고 회사에 프리미엄을 주죠. 테슬라의 기대 성장률이 앞서 언급한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테슬라에 멀티플 프리미엄을 줄 거예요. 밀란이 보기에 맥도날드의 기대 성장성이 우리가 선정한 유사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맥도날드의 경우는 산업에서 거의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성숙한 수준이라서 그 유사기업들이랑 비슷한 성장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장을 하려면 가장 직관적인 게 매장 수를 늘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성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사기업만큼의 확장성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반면에 유사기업들은 아직은 규모도 작고 확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도 똑같아요. 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유사기업들의 forward 멀티플의 평균값을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이제 앞서 얘기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유사기업들의 포워드 멀티플에 맥도날드와 유사기업들의 성장률 차이를 반영해줘야 할 것 같네요. 맞나요? 뭐 그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성장성 차이를 엑sit 멀티플에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유사기업 forward 멀티플의 유사기업과 맥도날드의 2023년 그리고 2024년 기대 성장률을 반영해서 조정해주면은 각각 5.4배 그리고 9.7배가 나오죠. 그 평균값이 7.6배인데 아까 사용했던 유사기업 forward 멀티플의 평균치인 15.2배의 절반 수준이죠. 조정된 멀티플을 사용해서 계산된 implied 주가는 129.36달러로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맥도날드의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나 유사기업이 갖지 못한 맥도날드의 어떤 고유의 경제적 혜자를 반영을 해서 멀티플에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적정할지, 성장성을 반영해서 조정된 멀티플에 2배를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경제적 혜자를 바탕으로 맥도날드가 향유하는 프라이싱 파워나 마켓 셰어 같은 이점들은 이미 그로스나 마진에 녹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애널리스트 전망치 밴드에 상단과 하단값을 적용했을 때 적정 가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값을 적용할 경우에 adjusted multiple과 unadjusted multiple를 적용했을 때 적정 주가가 각각 139.71달러 그리고 276.46달러가 나오고요. 하단값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119.70달러 그리고 247.48달러가 나옵니다. 결국 터미널 바이 추정에 사용하는 멀티플이 적정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멀티플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평균치를 적용한 베이스 케이스를 기준으로 adjusted multiple과 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은 multiple 9.6배를 적용해도 implied value per share range가 160에서 168달러 정도로 나오네요. 에비타 멀티플이 9.6배 정도면은 이게 높은 건가요? 어떤 수준인가요?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자꾸 고구마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저희가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유사기업들의 forward multiple이 15배 정도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성장성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NTM EBITDA 멀티플이 11배 정도인데 향후 5년간의 EBITDA CAGR Consensus Estimate이 15%입니다. 멀티플 어프로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영구 성장 모형을 이용했을 때 앞에서 멀티플 어프로치로 구한 터미널 밸류와 같은 값을 도출시키는 implied perpetuity growth rate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밀란 아까 DCF 실습할 때 영구 성장 모형도 사용해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구 성장 모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성장률로 기업이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는 모델인데요. 보통 터미널 밸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Avery, Implied Perpetuity Growth Rate이라는 개념은 저한테도 되게 생소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Multiple Approach를 이용해서 구한 터미널 밸류를 영구 성장 모형 수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 함수를 만족시키는 이 G 값을 말해요. 이 G는 내년이나 내후년의 성장률이 아니라 영구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영구 성장률이란 말은 기업이 영속한다고 가정을 할 때 영구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성장률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던지 해서 문명이 사라질 때까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Multiple Approach에서 사용했던 15.2배라는 Unadjusted EBITDA Multiple을 만족시키는 Implied PGR이 약 2.3%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수업 들을 때 갑자기 교수님한테 질문을 받은 기분인데 솔직히 정말 모르겠는데 우선은 맥도날드가 그래도 나름 필수 소비재에 속하고 BMI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 가능해서 또 아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DCF를 사용할 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값인 가치까지 도달하는데 이 필요한 가정값과 논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챌린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논리에서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단단한 논리 그리고 합리적인 숫자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제대로 된 리서치나 이해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적당히 그냥 아무 가정값이나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결과값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겠죠. 영구 성장률이 DCF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실수냐면은 너무 높은 값을 쓴다는 거죠. 이 기업이 과거 5년 동안에 10% 이상씩 성장을 해왔으니까 영구 성장률로 적당히 그 절반 정도인 4%, 5%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growth 컴퍼니들은 5년에서 6년 동안의 고성장을 한 뒤에는 대부분 성장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성장률은 서서히 감소해서 전체 경제 성장률로 수렴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그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죠. 계속 고성장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애플처럼 탁월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마저도 영구히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성장의 벽에 부딪히는 시기를 더 늦추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5%에서 3% 이상의 높은 영구 성장률을 사용하려면 정말 아주 강력한 논리가 있어야만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OECD 국가들의 2060년까지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2% 정도라고 하니까 맥도날드 같은 성숙한 기업한테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implied growth rate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쵸. 국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게 그 경제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2%보다 훨씬 높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는 바닥을 깔아주는 기업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맥도날드의 사업적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언급했듯이 확장을 통한 성장이죠. 그 다른 하나는 매장당 매출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맥도날드가 확장을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엔가 매장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신규 매장을 낼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인구와 매장을 낼 수 있는 땅이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첫 번째 창구는 막히게 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두 번째 창구만 남게 될 텐데
장기 경제 성장률인 2%보다 높은 연구 성장률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본의 아니게 맥도날드를 무슨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근데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처럼 2.3%면 뭐 그냥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라면 그게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 기업이 그 기업이 속한 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영구히 성장해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암시적으로 이 기업의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진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업사이드 케이스를 가정해서 implied perpetuity growth rate을 계산해도 1.8%니까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downside 케이스를 사용하면 2.5%의 implied perpetuity growth rate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맥도날드의 현재 주가를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정한 implied value와 비교하고 현재 주가를 성립시키는 EBITDA multiple 그리고 연구 성장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multiple과 연구 성장률이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었다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는 멀티플이나 연구 성장률이 다소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맥도날드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숏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매수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평가의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님조차도 DCF로 도출된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고 해서 그냥 바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DCF를 통해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낙하선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할 경우에도 그냥 내가 프리폴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한다는 거죠. 회사가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게 결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에 이점을 얻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 시리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기업을 가지고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라빠빠빠